이거는 제가 보기엔 쉬울 땐 좀 쉬워요. 근데 약간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그지? 문장을 길게 읽는 걸 좀 싫어하는 경우들은 힘들어하는 단원이기도 하더라고요. 국어 지문처럼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여기 자체가. 자, 일단은 진화와 변이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부분 중에 사람의 유전하고 그 다음에 멘델 유전 법칙 배웠잖아요. 그죠? 자, 변이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이. 일단 형질은 뭐였어요? 형질. 개체가 가지는 개체, 나, 너, 각각 한 명 한 명들 개체가 가지는 특징. 그지? 개체가 가지는 특징. 쌍꺼풀이 있다. 보조개가 있다. 보조개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형질이었었고, 그죠? 형질. 그 형질들이 차이가 나는 걸 변이라고 해. 오케이?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봐봐. 변이는 외부에 의한 후천적인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 것도 변이가 되고요. 또는 원래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의 소인에 의해서 유전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 그 차이를 갖게 된 걸 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쌍꺼풀이 없었어. 근데 쌍꺼풀을 만들었어. 변이가 생긴 거지. 그치? 이것도 변이야. 오케이? 변이는 자 여러분 거기 중간쯤에서 같은 종의 개체사에서 나타나는 습성과 형태 등의 형질의 차이. 같은 종의 개체사에서 나타나는 개체. 그러니까 같은 종의 개체사에서 나타나는 형태나 습성의 차이. 종이니까 그죠? 사람이란 종 안에서 그리고 개체사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그지? 그러면 너와 나라고 하는 거가 상대방의 서로 다른 차이일 수도 있겠고 그죠? 나는 약간 얼굴색이 하얀데 승민이는 얼굴색이 약간 어두운 톤이다 라고 하면 이런 피부색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야? 그지? 유전적인 정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지금 여기 변이 단원이야. 알겠어요? 변이? 근데 유전적인 차이에 의한 것만 있을까? 유전적인 차이에 의한 것만 있을까? 아니지. 환경적인 차이에 의한 것도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들. 자,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들 아래 표에 나와 있어.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들. 우리가 유전하면서 어느 정도 배웠던 부분이라 받아들일 수 있어. 자,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이라고 해서 아래 표에 자, 일단 이 유전 정보는 어디에 새겨져 있어, 얘들아? 유전 정보는 그래 DNA 그죠? 세포의 핵에 엄마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뭐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유전 정보는 이 DNA 상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었죠? 그죠? 네, DNA 상에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있었고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어? 3개 1대1대1 당, 염기 그래 쪽지 시험 봤던 단어평가 봤던 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1대1대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죠? 저 염기에 A나 T나 G나 C라고 하는 염기에 DNA상에는 4종류의 A, T, G, C 4종류가 반복적으로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모스 부호처럼 그지? 자, 너는 A야, T야, G야, 너는 C야, C야, 뭐 T야, T야, A야, A야, 막 이러니까 세 개의 염기 쌍식이 지정하고 있는 뭔가 정보가 있었잖아. 3염기 조합. 기억나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염기 쌍식이 너는 1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라. 너는 뭐 10번을 갖다 붙여라. 너는 뭐 20번을 갖다 붙여라. 네. 이렇게 그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 순서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결합되니까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그지? 정해진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뭐냐? 효소, 물질대사 기능을 해주는 효소 역할이야. 그지? 그럼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발현돼서 어떤 표현형으로 나타난다고 형질로. 예. 어떻게? 쌍꺼풀이 있어? 아니면 보조개가 있어? 뭐 혐아기가 돼?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얘를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 어디에 들어있어? 적혈구, 그죠? 산소 운반 단백질이잖아. 적혈구에 들어있는 산소 운반 단백질. 적혈구는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막 가지고 오고 산소가 부족한 곳에 가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산소를 퍼다주는 산소 운반 역할을 하잖아. 오케이?
그 산소 운반 역할을 해준 저 결국 안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들어있다. 근데 그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니까, 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유전 정보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제대로 완성이 되는 거야.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돼요? 유전 정보에서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어떤 형태의 헤모글로빈, 산소를 운반을 많이 잘해올 수 있게끔 해주는 헤모글로빈을 만들게끔 했었던 형태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외선 또는 우주 방사선 남자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로라, 일생의 버킷리스트니까 오로라를 막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많은 우주 방사선을 내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맞으러 가냐, 도려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우주 방사선 에너지 등등등이 많은 곳에 노출이 됐어. 최근에 어디냐, 뭐 일본도 최근은 아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게 방사선 폐기물들이 노출이 됐었을 때 원래 정해져 있는 염기배열 서열이었었는데 근데 그 염기서열 하나가 바뀌어버렸어. 여기가 원래 T 자리였는데 얘가 뭐 C 자리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 순서대로 뭔가 10번 아미노산이 왔었어야 했는데 아까는 CCT일 때는 10번 아미노산인데 CCC가 되니까 완전 다른 7번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게 돼버린 거고. 그쵸? 뭐에 의해서? 돌연변이 유발론에 의해서 지금 유전자의 정보에 변이가 생긴 거죠. 그죠? 유전 정보의 변이가. 그러기 위해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고 이것들이 조각된 1번, 원래 10번, 20번이어야 되는데 1번, 뭐 7번, 20번 이렇게 전혀 다른 염기 하나만 바뀐 것 뿐인데 그 하나만 바뀐 것이 다른 아미노산을 암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에 의한 어떤 표현형이 달라져 버려. 헤모글로빈에.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어서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잘 결합해 올 수 있는 형태의 1번, 10번, 20번 빨빨빨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1번이 10번이 7번으로 대체가 돼버려서 얘는 산소를 안 좋아하는 단백질이야. 산소를 안 좋아하는 아미노산이다 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접혀. 헤모글로빈 자체가 이렇게 접혀져 버려서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제기를 못하는 거야. 산소를 결합해주지 못하는. 이런 식의 어떤 형질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 형질의 차이의 원인이 뭐였다고? 이 유전 정보의 서열별. 그치? 오케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첫 번째, 돌연변이일 수 있다. 엄마 아빠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돌연변이가 이제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그 유전 정보를 잘 물려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놓여져 있던 어떤 환경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런 걸 우린 돌연변이 유발론이라고 해. 돌연변이 유발론.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것도 많이 나왔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탄물질. 선생님도 연탄구이를 좋아해서 연탄구이를 잘 먹어요. 자주 먹는 편인데 지금 좀 덜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잘 타죠. 불이 세니까. 그치? 그리고 막 연탄구이용 비빔밥을 시키면 꼭 일부분이 탄 고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맛있는 맛이라는 걸 아니까 또 먹게 되는데 그렇게 탄 물질 있죠. 탄 물질이 뭐와 유사하냐면 뭔가 물질을 고기를 굽거나 할 때 타게 돼버리게 되면 이 티민이 가지고 있던 티민이 이 링 고리구조 하나잖아요. 그 염기들 우리 아데닌, 구아닌 여기는 아데닌은 링이 2개짜리 구아닌도 링이 2개짜리 그죠? 구아닌도 근데 여기에 뭐 붙어있는 어떤 기능기가 약간 다르잖아. 여기가 O, 여기는 뭐 H, 뭐 여기는 뭐 OH 이렇게 붙어있고 여기가 뭐 HH 붙어있다.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기능기는 좀 다르지만 링은 2개짜리가 넌 아데닌이요, 넌 구아닌이요 이랬었잖아. 그리고 링 1개짜리는 티민, 그지? 사이토신, 그지? 그 다음에 뭐 RNA에만 있는 우라실 이렇게 있었잖아. 우라실, 그지? 근데 그 탄 물질들을 먹게 됐을 때 그 탄 물질이 마치 그 티민과 같은 티민이나 사이토신이나 우라실 같은 링 1개짜리와 유사한 어떤 방향 물질 저런 걸 방향이라고 하거든. 탄소나 이런 게 고리구조로 링 고리구조처럼 되어 있는 걸 방향 고리족이라고 해요. 방향족. 이런 형태의 화학적인 물질을 많이 만들게 된대. 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이 우리 몸에 섭취가 돼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막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저게 잘못 낑겨 들어가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탄 물질들을 많이 먹는 것 또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조건 중에 하나니까 좀 걸러 먹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알려드리는 바고. 그래서 이렇게 변이라고 하는 건 종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개체 간에
이렇게 형질의 차이나 습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습성의 차이는 후천적으로 내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차이겠잖아. 뭐 이렇게 안 하다가 푸시업을 안 하다가 푸시업을 했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안 한 사람보다는 뭐 팔뚝이 더 굵어졌다거나, 이것도 차이잖아. 예, 이것도 변이잖아. 형질의 차이니까. 팔뚝이 굵어진 것도.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염기 배열의 차이 때문에, 돌연변이 때문에 이렇게 개체의 차이, 습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도 있겠다. 이거.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유성 생식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 두 번째는 유성 생식에 의한 조합에 의한 차이. 유성 생식 과정에서 조합의 차이. 오케이? 자, 이미 알고 있어. 어떤 거? 여러분, 둥근완두하고 둥근완두 사이에서 둥근완두만 태어나요? 그렇지 않죠? 둥근완두. 엄마 아빠는 둥근완두였어. 우리가 유전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였었잖아. 뭔가 무식함을 표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지? A형하고 A형이 결혼했는데 O형이 절대 안 태어나?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몰랐었을 때는 그걸 규정하기 어려웠어. 이건 변이다. 이거는 갑툭튀다. 이건 도래변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근데 유전적인 내용의 체계가 잡히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그건 가능할 수 있는 거네. 에? 가능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유성생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자식이 태어난 거니까 그건 변이긴 하잖아. 같은 종류에서 개체의 차이니까. 그지? 둥근완두랑 결혼시켰는데, 그지? 거기서 뭐가 태어나? 둥근것도 태어나고 주름진것도 태어나죠? 얘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돌연변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돌연변이가 아니라 아빠하고 엄마가 둘 다 잡종이었었고, 그지? 얘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성생식의 조합에 의한 차이인 건 맞죠? 저 아빠와 엄마에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생세포를 만들어서 분리가 되어서 들어갔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생세포를 만들어서 조합이 돼서 들어갔었고, 그치? 그래서 요렇게 만나냐의 조합의 차이에 의해 하나의 확률 정도, 25% 확률 정도는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얘가 태어나긴 하네. 그치? 유성생식의 조합에 의한 차이. 이것도 뭐다? 변이다. 왜? 차이니까. 같은 종의 개체인데 엄마 아빠 안 닮은 얘가 태어났으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받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봐봐.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습성이나 형태의 형질의 차이를 우린 변이라고 하는데, 완두의 모양 차이나, 그죠? 자, 달팽이 무늬 차이, 달팽이 내에서 같은 무늬가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냐에서 무늬 모양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냐, 반시계로 돌아가냐, 뭐 이런 거. 무당벌레에 있는 무늬나 사람의 피부색도 어떤 유전 정보를 어떻게 갖고 있는데 후천적으로 피부색이 달라질 수도 있어. 어떻게 달라지냐면 많이 태웠을 수 있잖아. 햇빛에 많이 노출돼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변이가 되는 거고, 그럼 다음 조금씩 잠깐 쉬었다가, 그렇다면 이 변이가 진화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변이가 없는 게 진화의 좋은 조건이니까, 변이가 많을수록 진화의 좋은 조건이니까 이걸 한번 봐보자는 거지. 10분만 쉬었다가 이어갑시다. 오케이. 하면서 딱 조금만. 자, 볼게요. 그래서 아까 방금까지 제가 변이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렸다면 페이지 209쪽. 자, 그러면 이 메인 타이틀이 생물 다양성과, 그죠? 생물 다양성과 유지라고 하는 단원이니까. 네, 생물 다양성과 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진화가 결론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화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종이 분화될 만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이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거쳐지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생물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들을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뭐 화석이랄지 지질시대랄지 이런 걸 중2 때 배웠었어.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골통합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화의 사례에서 고래의 진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거기를 한번 봐보자고요. 고래의 진화. 지금 화석을 통해서, 화석은 이제 화석이랄지
이제 정확한 화석의 정의는 지지시대 이전의 생물의 흔적들을 화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시대가 생기기 전 지지시대 때의 생물의 흔적들을 화석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생물의 잔해가 묻혀서, 그죠? 생물의 잔해가 묻혀, 그죠? 흔적으로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흔적으로. 오케이? 근데 이제 그 화석이라고 하는 게 잘 남으려면 굉장히 빨리 매몰되어야 되고, 매몰이 빨리 된 상태 안에서도 그 살들이 빨리 잘 썩고, 걔네들이 이제 입체적인 형태로 복원되려면 뭔가 규산염과 같은 물질들에 의해서 잘 침전될 수 있는 물질들에 의해서 충전이 잘 된 상태에서 그게 복원이 된 거야, 나중에 보면. 오케이? 이제 추후에 이제 화석화 작용을 거쳐서 잘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지층에 어차피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지구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지층의 절대 연령을 나름 계산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여러분의 통합과학 내용 안에서 절대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 그걸 이용해서 얘가 몇 억 년 전 거의 지층인지를 계산해내라 라고 하는 문제까지는 나오진 않아. 현재는 나오진 않아. 예전에는 교육과정 안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지층은 절대 연령과 상대 연령 두 가지, 지층의 나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절대 연령은 지층 속에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겠잖아. 우리 아까 처음에 광물들 얘기하면서 규산형 광물을 남자 선생님이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규산형 광물들. 여러 원소들이 모여서 이제 뭐 칼슘과 뭐 마그네슘 같은 그런 양이온 이온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광물이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들이 되잖아. 암석이 모이는 게 땅바닥 지층일 거고. 그치? 그러니까 원소들이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것들도 그것도 광물이고 암석이거든. 지층이거든. 그래서 절대 연령은 그 원소가 지층 속에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원소들 중에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어. 일정 시기가 되면 반감기, 그 아이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일정 시기를 지났을 때 모원소에서 자원소로 되는 그 비율이 원소들마다 정해져 있어. 방사성 원소들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가 그 지층 안에 있을 거고, 그 지층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지층의 절대적인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하진 않겠지. 그 지구학자들이랄지 과학자들이 하겠지. 그래서 어떤 화석이 발견됐어? 그 화석 안의 지층을 이렇게 절대연령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잖아. 계산해봐서 얘네들이 뭐 고래화석으로 밝혀져 있는 등등등이 있을 때 걔네들이 훨씬 오래전 거의 지층에서 나온 고래화석, 조금 더 중간적인 나이에서 발견된 고래화석, 지금 최근에 왔었을 때 발견된 고래화석들을 이제 쭉 라이브러리를 봐보는 거야. 오케이? 그랬었을 때 얘네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얘가 거의 개만한 형태처럼의 크기였다가 뒷다리 뼈가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들로 이런 모습으로 달라졌네. 왜 얘네들이 달라졌을까? 원래는 육지에 존재하고 있었던 포유류의 한 형태였었을 건데, 그 아이가 바닷속에 적응하게끔 하기 위해 등뼈나 몸선이 유선형으로, 그지? 유선형 형태처럼이 약간 더 휘어졌을 거고, 뒷다리뼈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처럼 이렇게 된 것 같다. 골반뼈랑 뒷다리뼈는 여전히 있는 것처럼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구 과학적으로도 이 절대 연령들을 이용해서 그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환경과 더불어서 이 환경에 알맞게끔 나름 진화해 갔구나. 과거에 비해 현재로 올수록 얘네들이 주로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생존하기 유리한 형태처럼 적응해 간 거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모습이 달라진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진화라는 거야. 오케이? 환경 변화가 왔었고 그 환경 변화에 살아남아야지만 종을 퍼뜨리고 얘네들도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거잖아. 살아남아야지만 종을 퍼뜨리고 그 종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공됐던 환경 변화가 무엇이었었는지,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 환경에 적응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달라지다 보니 그런 형태처럼 아예 과거에 비해 지금 최근은 종이 분화된 형태처럼 달라진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 그걸 진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쌓여서, 그지? 후손의 형질이 조상과는 많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종으로 출현되게 되는 거. 그런 걸 진화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즉 우리 지지시대 때부터 들어와서 봐보면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었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대충은 알 거야.
중생대는 거의 파충류의 시대라고 하잖아. 파충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뭐 티라노사우루스, 메조소타우루스 막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남자애들 중에 굉장히 많이 깨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티라노사우루스 모르는 아이들도 있겠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거의 고생대 때는 바닷속에 대부분의 생물들이 생존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 자체가 엄청난 변화된 환경이 생겼어. 그래서 그 변화된 환경에 해양리라고 하는 생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처럼이 돼버렸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서는 버티지 못했고, 오케이? 해양 환경에서 많이 발생했었던 게 고생대 생물들인데, 막 지구에 판들이, 대륙들이 붙으면서 대륙이 멀어지면서 해양 면적들 한 번에 붙었다가, 그러니까 해양의 면적이 사라지고 바다의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바닷속에 많이 생존하고 있던 생물들이 거의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고, 그때 동시기에 살짝 출현했던 형태의 뭐 양서류들이 양육 생활을 할 수 있잖아. 바다든 육지든. 그래서 바다 면적이 줄고, 자, 그 다음에 육지 면적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바다와 육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서류들이 적응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생존을 유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 그 이후에는 양서류들이 더 많이 출몰하고 종이 진화에 간 형태로. 그리고 나중엔 또 막 변온동물들, 이제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조금씩 온도를 스스로 셀프로 체크해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포유류들이 생존하기 유리한 환경 조건에 노출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종이 좀 더 진화해 갔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거의 지지시대 성카무리아 때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르기까지 그때 당시의 온도나 환경 변화를 흘러가서 이해를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생물들만 생존할 수 있었을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겠구나라고 이해가 조금 수월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생물 다양성과 유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생물과 지구가 이게 조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조금 생물도 나름 하고, 그 다음에 지구학도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거기 책 왼편에 보면 지금 209쪽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제 208쪽에 해당하는 그 그림을 설명할 거야. 208쪽. 208쪽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 변화에 나름 주어진 환경이 변화됐을 때 거기에 생존에 유리한 형태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얘들이 살아남아서 조금씩 과거보다는 완전 다른 종으로 분화해 가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게 진화라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모든 과학자들이 그걸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샬라샬라 말해도 그래 그럴만하다 맞네 라고 받아들이기가 수월했겠지만, 처음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동일한 한 종으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자손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난 개체들의 형질이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다 달라? 다 다른 건 이유가 뭘까라고 그것도 궁금했었고, 그걸 설명하려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어. 오케이?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진화설이라고 해. 오케이? 진화설. 어떻게 이 하나의 땅 안에 엄마 아빠는 똑같은 하나의 어떤 아무것도 것,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진화설하고 약간의 창조설하고 거의 막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담 이브처럼 하나의 부부밖에 없었고 거기서 태어난 자손이 많이 태어났을 건데, 근데 왜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개체의 형질의 차이가 왜 존재할까? 그리고 몇 세대가 흘렀을 때 왜 이렇게 다 다양한 생물종이 생긴 건가? 라고 그걸 설명하고 싶었었어.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로, 자, 한 장 넘겨보면 210쪽과 208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 거야. 거기 책에는, 자, 생물의 진화 원리 자연 선택에서 첫 번째 빡 해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 얘기가 빡 나와 있죠. 그죠? 다윈의 자연 선택설, 다윈의. 자,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진화설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다윈 씨가 얘기했던, 자, 실험을 하진 않았어요. 귀납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다윈은 이렇게 엄청난 그 배에 승선해가지고 어디 거의 지구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반도에 각각 기거해서 그 반도에 살고 있는 생물종을 일일이 다 스케치를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이제 탐구 활동을 가고 또 탐구 활동을 가고.
그래서 그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걔네들이 매일매일 어떠한 환경을 살고 있는지를 그 기록을 통해서 나름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현재 지금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한 거고요. 오케이? 그걸 지금은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찰스 다윈의 예전에 설명하고자 싶어 하는 그 과학자들의 요구가 심했었다라고 했었잖아.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이전에 누가 라마르크라고 하시는 분이 용불용설을 꺼내 들고 설명을 했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오케이? 자, 지금은 이 개념을 거의 이건 합리적인 진화의 흐름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최근에 고등학교 애들 시험 문제에서도 책에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학습지에 나와 있거나 등등등 학교 책에 있거나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처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중 출판사에 있는 문제집만 다 풀어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내신에 잘 나오는 건 아니라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르크 씨가 최초로 진화설을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기린도 나름의 이제 그 초식동물 사슴이랑 얘네들과 비슷한 과잖아. 오케이? 근데 왜 기린은 목이 기냐고. 그지? 과학자들이 그걸 설명하고 싶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기린이라고 하는 개체가 왜 목이 길어졌는지, 얘가 종이 그러니까 나름 뭐랄지 습성이나 형질이 완전 차이가 나지게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왜 그렇게 차이를 갖는 종이 된 건지가 궁금해서 라마르크 씨는 원래 엄마 아빠의 사슴들의 목의 길이는 짧았는데, 이렇게 설명한 거야. 목 길이는 짧았는데 엄마 아빠 mother 자, 간단하게 mother 그지? 엄마 아빠의 길이는 목 길이는 짧았는데, 근데 어찌하다가 그 줄 중에서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그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은 지역에 존재하는 잎들은 거의 경쟁이 셀 거잖아?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 있는 잎들은 다 먹고 위에 있는 잎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잎들을 초식동물이 먹어야지만 걔도 생존할 수 있겠잖아. 그래서 막 백날 첫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대. 목을 늘리는 연습을. 그 용불용설의 가정을 잠깐 더 붙여서 설명하자면 막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한 명이 목의 길이가 길어진 거야. 그래서 위에 걸 먹을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걸 먹을 수 있었고 잘 먹었기 때문에 걔는 살아남고, 그지? 목 길이가 짧은 애들은 먹이가 없으니까 능동적으로 어디 먹잇감을 이제 뭐 얘가 뭐 식물을 키우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먹잇감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기다리다가 굶어 죽은 거고. 그래서 생존에 불리했던 거고. 위에 것까지를 막 열심히 목을 늘려가지고 위에 있는 잎들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길이는 먹고 살아남았고, 그런 애네들만 계속 생식에 해가지고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목 길이가 길어진 형태만 지금 살아남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입니다. 연습해서, 그지? 긴 위치의 잎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생존한 거죠. 그래서 목 길이가 길어진 상태로 새끼를 낳았더니 새끼도 자손도 목의 길이가 길어진 채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 길이가 긴 자손들이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기린이 이렇게 세팅이 된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전학의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 정립되기 전이었어. 근데 우린 지금 현재 유전학을 배웠잖아. 그지? 자,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유전학적으로? 왜 불가능해요? 박찬호랑 박세리는 여러분이 모르려나? 박찬호 알아요? 박세리 알아요? 예를 들어 손흥민이라고 할까요? 자, 손흥민 굉장히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죠. 그죠? 얘가 양발을 다 차나? 양발 다 차는 선수인데 예를 들어서 왼발을 차는 선수라고 합시다. 네, 왼발 제비 선수라고 합시다. 왼발이 워낙 막 해서 왼발 자체가 두꺼운 선수예요. 걔가 결혼했어.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오른발보다 왼발의 허벅지가 더 두꺼운 채로 아빠 닮아서 태어나요?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빠 세대에 그냥 아빠가 노력해서 얻어졌던 어떤 근육의 질이랄지 이런 후천적으로 얻어졌던 게 그대로 자손에게 간다고? 안 간다고. 실제 가지 않아. 근데 그렇게 간다라는 식으로 설명한 거야. 그지? 네?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지. 내가 쌍꺼풀을 원래 없는데 쌍꺼풀을 갖고 싶어서 수술했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쌍꺼풀 있는 채로 있었어.
근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쌍꺼풀이 있게 태어나냐고. 그렇지 않잖아. 유전적으로 원래 없었던 쌍꺼풀이 없는 눈이면, 그지? 내가 얻어냈던 후천적인 그 노력들에 의한 거가 그 아들이 바로 쌍꺼풀이 있는 채로 태어나진 않잖아. 물론 아빠 닮아서 아빠도 쌍꺼풀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빠의 노력이, 아빠의 유전적인 정보에 의해서 쌍꺼풀이 있는 자식이 태어날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둘 다 쌍꺼풀이 없었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케이스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케이스가 엄마 아빠가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도 쌍꺼풀 수술하셨고 아빠도 어디 목표가 있어서 쌍꺼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쌍꺼풀 있는 채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우리 언니도 쌍꺼풀 없어, 나도 없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졌던 형들이 자손에게 그대로 유전이 안 되는데 유전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자, 최초로 진화를 어떻게 해서 이 생물종이 목의 길이가 다 짧았는데 목의 길이 긴 애가 태어난가 라고 하는 걸 설명했던 최초의 이론이긴 하지만 유전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다윈의 자연선택설. 지워볼게요. 여러분 책에 그건 적어둬야 돼. 라마르크의 용불용수를 좀 적어줘야 돼. 빈 공간에. 최초 진화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근데 현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 어떠한 것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졌던 획득형들의 유전을 설명해볼게요. 획득형들이 유전된다. 이 획득형들이 뭐라고? 엄마 아빠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의 예로 얘기를 드렸어요. 쌍꺼풀이 두 분 다 안 계셨는데 없었는데 두 분 다 수술하셨어요. 각각 비싼 데 가서 목포든 어디든. 근데 우리 언니도 나도 쌍꺼풀이 없이 태어났다고. 그치? 엄마 아빠를 닮았으면 그죠? 쌍꺼풀이 없이 태어났는데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획득형들의 유전을 설명했기 때문에 현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주 거의 결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그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한 게 세팅 설명되어 있는 그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208쪽 내용이고요. 이론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210쪽 내용이에요. 210쪽. 자, 다윈이 굉장히 많은 섬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걸 많이 관찰을 하고 기록으로 많이 남겨놨다라고 했었죠. 기록으로. 그래서 210쪽을 보시게 되면 나름 어디 갈라파고스 근도나 등등등의 섬을 다니면서 막 기록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 같은 거야.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자, 아마 엄마 아빠가 새끼를 낳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사람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뭐 암컷 수컷 그죠? 한 부부에서 그지? 한 부부의 암컷 수컷에서 자식을 야생의 환경에서는 자식을 되게 많이 낳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식을 태어나게 했는데 과잉 생산. 굉장히 한 부모 밑에 많은 자식이 태어났어. 그치? 그러면 그런 부부 쌍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한 부부 밑에 굉장히 많은 자식을 태어나게끔 했고 과잉 생산돼서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어. 근데 거기서 희한하게 자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다윈 입장에 설명하는 거야.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자 다양한 형질의 자식이 있더라는 거야. 형질이 존재.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형질은 하나의 목의 길이로 가지고 얘기하자면 엄마 아빠는 목 길이가 이렇게 중간쯤이었는데 목 길이가 중간쯤이었는데 아주 짧은 놈, 목 길이가 조금 더 긴 놈, 완전 더 긴 놈 이렇게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태어났더라는 거지. 그지? 이유는 설명 못했어 다윈도. 근데 내가 자기가 관찰을 하긴 했잖아. 우리도 알잖아. 그 엄마 아빠 똑같은 배에서 새끼들이 태어나잖아 강아지들. 근데 그 똑같은 한 배에서 한 날 한시에 똑같이 태어나도 어떤 놈은 검정색, 어떤 놈은 이렇게 갈색, 어떤 놈은 점박이 막 한 배에서 태어나도 엄마 아빠를 오묘하게 닮았는데 좀 달라요 다. 그치? 오케이? 근데 자기가 관찰을 했기 때문에 야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건 설명했지만 이유는 설명 못했다고. 왜? 유전학이 제대로 세팅되기 전, 정립되기 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그게 가능하다는 걸. 그치? 가능하잖아. 왜? 붉은색 분꽃하고 흰색 분꽃 사이에서도 그치? 분홍색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얘도 태어나고 그치? 둥근 한두랑 둥근 한두끼리 결혼했는데 둥근 한두만 다 나온 게 아니라 주름진 것도 나오잖아. 그치?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자식들이 태어날 수 있잖아. 유성생식에 관한 조합으로.
그렇잖아. 유성생식외관 조합으로. 그러니까 유성생식외관 조합 과정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 현재는 우리는 알아.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윈은 설명을 못했어. 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관찰해보니까 다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쟤도 불들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에 이 자연 선택설을 이제 제안을 했었을 때 바로 막 와, 너 엄청난 이론이야. 지금 이런 흐름으로 다 가는 것 같아. 라고 다 칭송받지는 못했어요.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시간이 흘러서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어떤 흐름의 세대랑 맞닥뜨려져서 수용이 된 거야. 나중에는. 엄청 크게. 오케이? 자, 아무튼 관찰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엄마 아빠와 다양한 형들의 자손이 태어나더라. 이걸 변이라고 해. 변이가 생겼다라고 표현했어. 변이. 그지? 변이. 자, 왜냐면 다양한 형들이 당연히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고 있다고. 그러다가 보니 그 변이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형제들 중에서 뭘 하더라는 거야? 경쟁을 하더라는 거야. 자, 굉장히 많이 태어났잖아? 자손들이 하나의 부부에서 많이, 또 다른 하나의 부부에서 되게 많이. 그러면 그 많은 자식들이 어때요? 제한된 먹이를 가지고 경쟁을 하네. 제한된 먹이 안에서 제한된 먹이를 가지고 경쟁. 왜? 풀들은 막 널려있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잖아. 나무에 나올 수 있는 풀들, 뭐 중간에 높이, 높은 높이, 아래 낮은 높이, 그지? 밥의 양은, 먹잇감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한된 먹이를 가지고 경쟁하더라. 그지? 경쟁을 할 때 먹이가 긴 아이는 위쪽도 중간 쪽도 아래쪽도 다 골고루 먹을 수 있잖아. 목의 길이가 짧은 아이는 어때? 아래쪽 막뭐 초원에 있는 잡풀만 먹다가 아씨 배고픈데? 근데 내가 이렇게 점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먹잇감을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동적으로 헤어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이가 부족하니까 굶어 죽는 거야. 목의 길이가 긴 놈은 높은 것도 중간 것도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는데, 아 배부르다 배 탓이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생 환경에서는 당연한 경쟁의 승자만이 살아남는 게 당연한 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케이? 그래서 제한된 먹이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생존 경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다른 말로 생존 경쟁을 먹이 경쟁이라고 얘기해도 같은 표현이에요. 먹이 경쟁, 생존 경쟁. 돼요? 그들 중에서 누가 살아남아? 지금 그지? 강자, 적자라고 표현해. 적자가 생존하게 되죠. 유리한 형제. 그 환경에 생존이 가능한 형질을 가진 개체. 그게 적자죠. 걔만 살아남는다는 거. 그지? 강자가 생존하는 거. 그죠? 적자가 생존해. 그리고 그 살아남았던 애들이 어떻게 돼? 걔네들만 살아남고 너 죽고 얘가 살아남고, 또 우연찮게 또 다른 부부에서 태어났던 목 길이가 긴 놈도 살아남고, 걔네들이 딴딴딴 결혼을 해. 그러면 결혼을 했고 거기서 또 태어난 애네들은 엄마 아빠의 형제를 닮아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잖아. 그래서 제한된 먹이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 생존 경쟁에 유리한 형제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생식을 하게 되고, 그지? 생식. 오케이?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자, 오랜 세대를 거듭해서 그게 누적되면 전체적인 그 필드에서 목의 길이가 긴 얘네들만 다수가 살아남아 있는 거죠. 얘네들은 다 생존이 불가능했었을 거고, 먹이 어떤 경쟁들이 계속 반복되고 어쩌시고 저쩌시고 했었을 때. 그치? 그래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그 환경에 살아남기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선택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게 된 거. 자연 선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게 된 이론이 자연 선택설이에요.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보잖아, 자연 선택설을. 그럼 어때? 자, 뭔가 굉장히 극도로 단순화시키면 우리 지금 살아남아 있네? 그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닌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위너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죠. 그지? 오케이? 일반화로 완전 시키게 되면. 오케이? 그리고 강자가 살아남는 논리를 설명한 거죠. 야, 당연히 그 종이 살아남게끔 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잘하고 생식을 잘하고 뭔가 유리한 형질을 갖는 얘네들이 살아남아야지만 그 다음으로 또 종을 퍼뜨릴 수 있잖아. 달라진 환경 변화가 왔을 때 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그게 논리가 맞아. 그래서 지금 생존해 있는 게 제일 짱이야. 우리가 짱이야. 오케이?
싸움에 대해서 어떤 전쟁에 대해서 일반화시킨다거나 그걸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원리. 전쟁은 당연한 거야. 거기서 살아남으면 돼. 그지? 식민지 지배에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들 중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그지? 약탈하고 이런 거를, 야, 우리 어차피 살아남은 있는 얘네들이 유리한 형질이고, 그러려면 인류가 번영되고 유리한 형질이 계속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라고 한 형태처럼을 설명하는 논리로 사용이 돼버린 거야. 다윈은 그러도록 설명한 게 아닌데 하필이면 그때의 세계적인 정세와 맞물려서. 그래서 자연선택설은 장단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 장단점까지도 같이 설명 문제에서 나와요.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이 됐죠? 어떤 식으로? 아하, 뭐 어쩌더라. 한 부부 밑에 자식을 저기 과잉생산했는데 그 과잉생산의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식이 태어났고, 그걸 변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 제한된 먹이를 가지고 생존경쟁을 합니다. 먹이경쟁과 생존경쟁. 그 안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강자가 살아남겠죠? 그리고 그들끼리 또 생식을 하겠죠. 그러면 그 형질을 가진 베이비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렇게 계속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됐었을 때 살아남아야지만 그 다음 종을 또 전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유리한 형질을 선택되도록 자연적으로 선택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흐름. 그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얘네들의 어떤 헤게모니식으로 사용됐던 개념을 다 알고 있어서 사회학적으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다 착취하고, 다 통치하고 이런 것들로 이런 걸 설명하는 논리로 사용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이제 뭐 좀 변별해서 쓰려고 하지만 실제 자연의 생물계에서는 그 논리는 맞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 야생의 환경에서는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그렇잖아. 그치? 내가 이제 야생의 환경에서는 보호해주거나 양육시켜주거나 그러지 않아. 우리 그 가끔 쇼츠에 올라오는 거 보다 보면 뭐 애기 표범? 애기 뭐 아주 애기 같은 아이를 좀 큰 표범이 원래 먹잇감이잖아? 안 먹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는 걸 보면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막 이런 느낌 들잖아. 에? 원래 야생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다 그냥 먹잇감이야. 다 그냥 먹잇감이야. 먹잇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이례적인 일들이 생기면 신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원래 이론이 일단 먹고 살아야, 본인이 먹고 살아야 그 다음으로 내 종을 퍼뜨리니까. 이게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게 좀 심화되면 너무 경쟁을 과도화시키고 경쟁에 살아남는 그런 것들만 이제 너무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은 사회학적으로는 좀 덜 쓰려고 하고 협업이나 어떤 이렇게 파트너십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독려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이기적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기적 유전자들이 계속 생존해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논리가 맞습니다. 생존해야 종을 퍼뜨리든 유전 정보를 퍼뜨리든 말든 하겠잖아요. 오케이. 자, 그게 여러분 208쪽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된 게 208쪽 표에 나온 거예요. 자, 표 보니까 변이, 그죠? 엄마 아빠로부터 형질의 차이. 생물 집단에는 형질의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하고의 변이. 거기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먹이 경쟁을 했어요. 생존 경쟁. 그리고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손에 유리한 형질을 전달하게끔 되겠고요. 그게 자연 선택이죠. 그래서 그 자연 선택이 계속 반복되어서 진화, 유리한 형질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물의 종이 다양해진다. 진화해 갔다라고 보는 것. 그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통한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봅시다. 나만 설명하기 멍하니까.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211쪽. 오늘은 간단하게 211쪽. 자, 개념 체크 1번부터 지금 여기 6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완성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6번까지. 또 우리 승민군은 오셨네요. 네네네. 답 한번 확인해주고 퇴근시켜줄게. 자, 아이고. 자, 1번. 자, OX 문제. 첫 번째. 진화는 생물이 한 세대 안에서 변하는 현상이다. 한 세대 아니라 여러 세대, 오래 세대. X죠? 진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다. 맞다.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고요. 진화 결과 오늘날 지구에 사는 생물종이 다양해진 게 맞겠고, 서로 다른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만 뭔가 많이 조금 함정 같죠?
맞아요. 서로 다른 종의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종에서도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가 변이예요. X예요. 자, 5번.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맞습니다. 변이가 없는 생물 무리에서만 지나가야 한다. 변이가 있는, 그치? X죠. 자, 변이를 일으킨 요인 중 유전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돌연변이가 뭐였어? 유전 정보의 염기서열 변화를 하나 틀리게 한 거잖아. 그래서 유전자가 만들어서 새로운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죠. 유성 생식에서 부모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되어 자손에게 전달된다. 다양하게 조합되어 다윈이 제일 셌어요. 그럼 자연 선택설이겠죠? 변이가 있는 생물무리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다른 개체에 비해 생존율과 성공률이, 생식 성공률이 높겠죠. 오케이. 그런 전반적인 개념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아래 1번. 자, 연결해 봅시다.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기린의 진화과정을 연결하면 변이는 자, 쭉 여러 설명, 오늘날 모르는 기린, 김몽이 마지막일 것 같고 높은 곳, 입 어쩔시고 저쩔시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변이는 처음에 리을로 와야 되겠죠. 기린의 조상무리에 목 길이가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하게끔 다양하게 자손을 과잉 생산했더니 많이 났어. 그래서 생존 경쟁은 두 번째 생존 경쟁을 하게 되죠. 먹이를 두고 먹이 경쟁을 하는 게 생존 경쟁이죠. 자, 그러다가 목이 긴 개체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고 자손에게 목이 긴 형질을 가진 자손의 형질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오늘날 모든 기린이 긴 목을 가지게끔 뭐 되었다? 생물이 진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윈 선택설을, 자연 선택설을 이용해서 목 길이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자연 선택설로 설명 가능한 여러 원리들이 있어. 그건 다음 시간에 공업 아마나 또는 여러 갈라파고스 곤돌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 다양한 것들도 설명을 할 거라. 그래서 생물 다양성 개념을 다음 주에 또 한번 들어갈 거여서 숙제 일단 내드려 볼게요. 네. 217쪽에 숙제 합시다. 217쪽에 문제 풀고 꼼꼼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1번부터 자, 아마도 네 6번까지 한쪽만 내드릴게요. 6문제 있습니다. 딱 한쪽이야. 그리고 나머지 뭐 항생제, 내성, 세균에 설명드려야지 등등등을 한 번 더 반복해서 한번 하자고요. 고생했어. 퇴근.